네, 옥터디 기초인 기본생물 47장, 이번에는 동물의 면역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작용이라는 거는요, 이 생물이 외부로부터 계속 침입을 받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부터 계속 침입을 받는데 거기서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면역작용이라 해요. 그래서 크게 면역작용은 선천성 면역하고요, 후천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모든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면역 반응이고, 후천성 면역 반응은 특이하게 척추 동물들만 가지고 있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선천성 면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아주 약간의 수용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병원균의 어떤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반응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 같은 거를 이제 어떤 병원균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 같은 거를 이제 패턴이 있죠. 그래가지고 PAMP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원체 연관 분자 패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데미지, 즉 손상과 연관된 패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DAM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인식하는 게 선천성 면역이고요. 빠른 반응이 특징입니다. 자, 후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은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은 수용체를 가지고 이 각각의 수용체들이 아주 특이하게 특정 병원균의 특징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나려면 확률도 낮겠죠. 대신에 아주 천천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신에 매우 특이적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선천성 면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벽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1차원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나 점막 아니면은 뭐 분비액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것도 있죠. 자, 내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식세포 작용이라든지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잡아먹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세포들을 직접 죽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자연 살생세포 얘들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다른 항미생물 단백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염증 반응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선천성 면역에 속하고요. 자, 후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체액성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세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항체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 항체가 체액을 감염한 미생물에 이제 존재를 하다가 그 미생물들로부터 이제 대응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 해요. 자, 그 다음 세포 매개성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B세포 말고요, 세포 독성 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들이 체세포를 감염시킨 미생물에 대응하는 거를 세포 매개성 반응이라 그럽니다. 자, 얘들은 주로 B세포, 얘들은 TC세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T세포 중에서 사이토톡식하다, 세포 독성 세포다, 얘들이 관여를 해요. 자, 그 다음 여기 좀 어려운 용어가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죠. PAMP, 그 다음에 DAMP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조금 살펴봅시다. 그래서 PAMP 이런 거는 원래 전공에서 배우는 건데 미리 조금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이런 것들은 자, 각각의 어떤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들마다 어떤 특정한 분자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자, LPS라고 하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세포벽에 그란 음성균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외막 성분입니다. 자, 우리 그란 음성균, 양성균 아직 안 배웠는데, 자, 그냥 얘들은 펩티도 글리칸층이 조금 더 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얇은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펩티도 글리칸층도 PAMPS에 속합니다. 세균의 세포벽 성분이죠. 그 다음에 플라젤린이라고 하는 편모 단백질들. 자, 그 다음에 우리 F메티오닌, 이런 거는 세균들만 가지죠. 이런 식으로 세균들만 가지는 어떤 특정한 분자 패턴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자, 바이러스도 특징이 있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싱글 스트랜드 RNA라든지 혹은 자기 위치가 아닌 곳에 이제 더블 스트랜드 RNA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위치에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 아니면 뭐 DNA가 갑자기 세포질에 뜬금없이 있다든지. 자, 그 다음에 CpG DNA,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요 CpG가 있을 때, CGCG가 있을 때 C에 보통 메티라가 일어나는데 얘들이 메티라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메티라 CpG DNA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의 DNA로 인식을 하죠. 자, 그 다음 사실 곰팡이도 우리 몸의 외래균으로 침입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세포벽 성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난, 키틴 이런 세포벽 성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아, 곰팡이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DAMP 데미지가 있었죠.
얘들은 데미지, 즉 손상 연관 패턴입니다. 손상 어소시에이티드 연관 분자 몰레큘러 패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감염 없이 그냥 세포가 손상됐거나 아니면 괴사할 때 나오는 자기 유래 신호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TP가 세포 밖으로 유출됐다든지, 뭐 아니면 요산 결정들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에서 발견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희석 프로테인들, 그 다음에 뭐 세포 바깥에 핵산이나 뭐 핵 단백질 같은 게 막 발견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부 DAMP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비특이적 면역이라 그래요. 자, 수용체가 소수의 수용체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공통된 패턴 같은 걸 인식을 하죠. 그래서 비특이적 면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에서도 발견이 돼요. 선천성 면역은. 그래서 이 병원체를 몸 안으로 혹은 세포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일방적인 방어 메커니즘이라 가지고 매우 비특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게, 곤충 같은 경우에 특정 병원균에 특이적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적응 면역은 완전히 하나하나에 엄밀하게 구분해가지고 특이성 수준이 이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비특이적이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조금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곤충은 척추동물이 아니죠. 척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이 없습니다. 비특이적 면역인데 특이하게 특정 병원균에 대해서 특이적이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적응 면역 수준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특이적 면역 수준으로 아주 완벽하게 구분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특이적 면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척추 동물의 선천성 면역, 대표적으로 곤충이죠. 자, 그래서 1차적 방어선 같은 경우에는, 자,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당류의 키틴 외골격. 그 다음에 내장 상피 같은 경우에도요, 특히 곤충 같은 경우에는 창자 표면도 키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균이 침입을 했을 때 얘들이 키틴이 장벽으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소화기에서는 뭐 라이소자인 같은 거를 분비한다던가 아니면 pH를 낮춰가지고 세균들을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부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곤충도 면역 세포가 있긴 해요. 자, 혈구 혹은 해모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 헤모사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곤충의 면역 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혈구들은 아메바처럼 식세포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세포 작용이라는 거는 그 미생물을 먹어가지고 소화해가지고 분해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식세포 작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항미생물 펩티드 합성 분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곰팡이나 세균 같은 거에 세포막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페놀 옥시데이즈 효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놀에, 이제 페놀은 아시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 페놀이고요. 얘들의 중합체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기생충이나 아니면은 어떤 곤충에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 부위, 상처 조직에 얘들이 침착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딱 봐도 소수성에 두꺼워 보이죠. 그러면은 얘들이 기생충 같은 게 전파하는 거를 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요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초파리 봅시다.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자, 붉은 빵 곰팡이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곰팡이 세포벽의 일부를 곤충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초파리들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자, 곰팡이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뭐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있죠. 얘들을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자, 요거 이름 안 내도 됩니다. GNBP3라는 수용체가 얘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톨 경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드로소마이신 이라고 하는 이제 항진균성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기도 이런 게 있어요. 모기 같은 경우에는, 자, 플라스모디움이라는 그 말라리아 균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라리아 균에 대해 가지고 모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포획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 같은 거를 분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무척추 동물의 면역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해면동물 나와 있는데요. 자, 해면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비자기, 자기가 아닌 물질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해면 동물들끼리 세포가 막 뭉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조직 이식을 하잖아요. 지렁이가 이렇게 있다가 다른 지렁이로부터 살을 툭 찢어가지고 여기로 이식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얘들을 인식하는데 내가 아니다, 비자기라고 인식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요 후에 한번 이식을 한 지렁이가 있죠. 자, 얘들을 한 번도 또 다른 지렁이들을 이식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가 캠벨에 나와요. 자, 이번에는 무척추 동물이어가지고 척추 동물의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어벽입니다. 그래서 방어벽은 외부로부터 방어벽을 세워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장병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정상균총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 미생물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이 얘들이 플로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원체들하고 서식지에서 양분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선천성 면역 방어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살고 있는 또 정상균총들이 또 병원체에 대해 가지고 독성이 있는 물질을 분비를 해줄 수도 있죠. 자, 그다음 점액물질입니다. 점액물질은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들, 우리 입에 있는 침 아니면은 폐 이런 데서 이제 분비가 되고요. 미생물하고 작은 입자들을 이 점액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액에 부액되어 있던 이 병원체들은 섬모 운동으로 이제 코나 입을 통해 가지고 배출되게 되죠. 즉 호흡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소화기관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산이나 단백질 분해 요소 이런 것들을 분비해 가지고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미생물들을 살균해주고, 자,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균들이 밀집해서 통과를 못하도록 도와주면서 또 쓸개즙이 여기에 또 분비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대변이랑 함께 미생물들이 싹 제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아까 정상균총처럼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들이 밀집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미생물들이 이제 통과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 쓸개즙 같은 것도 소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은 이제 대변이 있죠. 그래가지고 대변이랑 함께 그냥 쓸려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자, 5번 피지나 땀샘에 분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pH가 낮아요. pH가 한 3에서 5 정도 낮기 때문에 산성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군락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눈물이나 점액 이런 데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라이소자임 자체가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자랄 수 없도록 방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천성 면역이긴 한데, 자, 세포가 관련하는 선천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식세포, 호중구 이런 애들은 병원체를 섭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톨 유사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톨 라이크 리셉터라고 하는 놈들인데, 얘들은 이제 포유동물의 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류의 병원균에 대해 가지고 특이적인 분자 조각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먼저 얘들은 TLR3, 9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들은 이 세포 내 섭식 과정에서 형성된 이 포낭 속에 안속에 있는 요 내막 여기에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소낭이 있으면 요 안에 존재하는 이런 애들이요. 자, 그래가지고 3, 9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얘들이 뭘 인식하는지도 사실 외워야 돼요. 톨라이크 리셉터 3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러스 특이적인 핵산 형태인 이 더블 스트랜드 RNA, 얘들은 원래 우리 몸속에 없죠.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톨라이크 리셉터 9,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비메티라 CpG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요 3이 뭔가 R 요거랑 좀 닮았죠. 라고 이렇게 외우시고, 9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보시면 요 P 뒤집으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너무 잘나서 이건 외우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하고 5가 있는데, 얘들은 어떤 종류냐면은 이제 면역세포의 세포막에, 여기 세포막에 위치하고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4 같은 경우에는 자, 세균 표면에는 지질 다당체라고 하는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자, 얘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4를 쓰면은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LPS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톨라이크 리셉터 5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뭔가 모양이 이렇게 F처럼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 편모에 있는 플라젤린을 인식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이 뭘 인식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이런 데 잘 나와요. 좀 외워두시고요. 사실 상식이라 편이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던데 가끔 그냥 쉬운 문제로 한두 개씩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식세포에 의한 병균의 인식 제거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런데 톨라이크 리셉터에 결합되어 있는 미생물을 싹 흡입을 합니다. 흡입을 한 다음에 내부에 이제 식포를 형성을 하죠. 식포. 그래서 이 식포는 또 옆에 있던 다른 리소좀들이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소좀 안에 있던 뭐 아질산 같은 독성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요 속에 있던 뭐 다양한 미생물 분해 효소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요 속에 들어있던 이 미생물들을 이제 제거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생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식세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뉴트로필 호중구입니다. 자, 얘들은 감염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적 신호에 의해가지고 감염 부위로 가장 먼저 가는 애들이 호중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원균들을 막 잡아먹거나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대식세포 마크로파즈인데 얘들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 호중구보다 더 효과적으로 식세포 작용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미 막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위치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장이 있으면 요 장 밑에 요런데 얘들이 이미 막 상주를 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대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수지상 세포 덴드리틱 셀 줄여가지고 얘들은 DC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피부같이 이제 외부 환경이랑 접촉하는 조직에서 보통 피부가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DC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림프절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자, 뭐 얘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 세포들이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보고 갑시다. 자, 그 다음 호상구입니다. 호상구 에오시노필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점막 밑바닥에서 이제 되게 조금 약한 식세포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생충 같이 이제 다세포성 침입자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NK셀 자연 살해세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포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그러니까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거나 아니면 암세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MHC1이 또 발현이 안 돼 있는 놈들이 있는데 요 MHC1은 뭔지 조금 바로 밑에서 요거 6번만 설명하고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자, 그다음 뭐 림프 관갈, 림프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몸으로 이제 혈관과 함께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직액이라든지 뭐 아니면 백혈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용성 고분자 물질들 이런 것들을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 MHC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6번 염색체 있죠. 자, 여기에는 항원 제시랑 관련되어 있는 MHC1과 2 얘들의 유전자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MHC3도 있습니다. 3라는 놈도 있는데 뭐 시험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얘들은 쉽게 말해서 리전입니다. 리전 지역이에요. MHC3 지역 DNA 염색체상에 있는 지역이고 자, 얘들은 먼저 설명할게요. 얘들은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서 염증 매개나 아니면 선천 면역과 관련된 조절 관련된 유전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채, 자, 보채는 뒤에서 볼 겁니다. C2, C4 아니면은 TNF 관련된 거 이런 유전자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따가 MH1, 2에서 제가 설명을 바로 할 거지만은 펩티드를 제시하는 놈들은 아니에요. 펩티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염증이나 아니면은 선천 면역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애들이 모여 있는 그냥 유전자의 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HC3는. 자, 하지만 MHC1, 2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얘들은 항원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애초에 항원을 제시할 수 있고 1과 2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직 유래 그러니까 암 같은 거 있죠. 이런 내인성 펩타이드를 제시하고요. MHC2 같은 경우에는 자,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 있죠. 세균 같은 것 그러니까 세균의 단백질 조각 이런 것들 이런 외인성 펩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시한다는 게 진짜 제시하는 거예요. MHC가 있으면은 이런 데다가 펩타이드를 이렇게 달랑달랑 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과 2를 제시를 하는 게 그러니까 1과 2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세포들이 조금 다른데 자, 미리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MHC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은 MHC2 같은 경우에는 외인성이기 때문에 뭔가 섭식 작용을 할 수 있는 놈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MHC를 만나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MHC2는 APC라고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크로파지, 덴드리셀, 그 다음에 B세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들이 MHC2를 통해 가지고 외인성 펩타이드를 제시할 수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리고 얘들은 MHC1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염증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반응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국소적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비만 세포라는 곳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모여들어가지고 활성화된 마크로파지들 아까 말씀드렸죠. 대식세포들은 COX2를 유도를 해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 이 2를 분비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원래 아라키돈산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을 COX2가 작용을 했고 얘를 억제하는 게 엔세이드 약물들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들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참고로 둘 중에서 히스타민이 먼저 분비됩니다.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염증 반응이 이제 빠르게 비만 세포 속 그 소낭에서 방출이 되고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돼야 되니까 세포막의 아라키돈산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분비되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둘 작용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이 그 모세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혈관 투과성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또 상처 부위로
혈류 흐름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채 단백질이라는 애들 유입을 증가를 시켜요. 자, 그런데 약간만 구분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혈관을 확장해가지고 피랑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잘 모이도록 하는 게 얘들 역할인데, 주로 히스타민은 혈관 확장이랑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간지러운 거 있죠, 가려운 거.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은 또 똑같아요. 혈관 확장은 똑같은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발열, 아니면은 또 이 부위의 어떤 민감화, 아프면 더 아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염증 같은 게 이제 증폭되도록 이런 역할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얘들을 해가지고 둘 다 혈관을 확장시켜갖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식세포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세포들이 아까 호중구,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미생물들을 제거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고름이 뭐냐면은 이 백혈구랑 들어와 있는 항원들하고 이제 막 싸워가지고 생성된 이 백혈구하고, 그 다음 또 죽은 병원균들 아니면 세균들, 이런 잔해가 있는 체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이 그렇게 고름과 함께 생기게 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고름은 그 림프계를 통해 가지고 림프액으로 흡수가 돼 가지고 나중에 림프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림프절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 뭐 대식세포 이런 놈들도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로 타고 들어온 이제 여러 가지 병원균들을 섭식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염증 반응이 뭐냐? 쉽게 말해가지고 위에 설명한 거 이런 증상 있죠. 이런 게 다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 빨갛게 되는 발적 반응, 혈관이 확장하니까 빨갛게 보이게,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하니까 그쪽으로 피가 몰려가지고 붓습니다. 부종. 그 다음에 뭐 열도 나죠. 발열,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통증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다 그러면은 조직에서 어떤 기능 같은 게 좀 감소할 수가 있어요.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염증 반응의 일환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은 국소적 염증 반응에 대해 배웠고요. 전신 염증 반응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격하게 백혈구 수가 증가하면은 이 골수로부터 더 많은 호중구들을 생성하도록 사이토카인들이 막 분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내막염, 충수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염증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은 이 손상된 세포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 미생물에서 골수에서 호중구 생산을 막 증가시키는 물질들을 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염증이 일어난 지 몇 시간 만에 호중구가 막 수배로 증가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뭐 열 발생,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병원균에서 어떤 독소들이 분비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대식세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얘들이 피로젠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설정점이라는 게 올라가요. 설정점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식세포 활성이 또 증가하게 되고 생체 반응 속도도 증가시키고 이동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폐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혈증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엄청 심각한 전신성 염증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제 고열하고요. 또 위험한 게 혈관이 갑자기 이완돼요. 혈관이 전신적으로 갑자기 막 이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성저혈압이 오게 되고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좀 헷갈리는 게 전신 염증 말고요. 만성 염증이란 거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장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 질환 이름이 이제 뭐 크론병 아니면은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환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단어만 좀 보고 갑시다. 인터페론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채 이런 애들을 좀 보고 갑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항미생물 펩티드 혹은 단백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먼저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이제 선천성 방어를 수행하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감염된 체세포가 얘들을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이 물질들이 어디로 가느냐? 감염이 안 된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감염 세포가 막 분비를 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미감염 세포에 작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자, 얘들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의 발현을 막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페론은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에 주로 많이 써요. 감기나 독감, C형 간염 이런 데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채계가 있는데, 보채계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잠깐 나올 거지만은 한 30개 보채 혈장 단백질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얘들이 활성이 없는 상태로 혈액을 순환합니다. 그러다가 미생물의 어떤 표면 물질을 해가지고 얘들이 절단이 되면서 활성이 갑자기 확 일어나요. 그러면서 연쇄 반응으로 이 미생물의 막에다가 얘들이 막 박힙니다. 이렇게 동그란 식으로 박혀요. 이거를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 이래가지고 그냥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은 물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 미생물이 용혈돼가지고 터져서 죽게 돼요. 자, 이런 작용을 하는 애들이 보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미생물들도 자기들이 면역 반응을 회피를 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병원균의 이제 선천성 면역 회피 반응 요 두 가지를 좀 배워봅시다. 먼저 외부 캡슐입니다. 자, 이건 앞에서 잠깐 배웠죠. 그래갖고 세포벽에 이제 다당류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R균, S균 기억나시죠? 거기서 폐렴상 구균이 있었습니다. 자, 얘들 영어 이름은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에 이렇게 부르고요. 폐렴이나 뇌수막염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자, 이거 붙여서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 리소좀에 의한 파괴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편입에 나왔습니다. 자, 식세포가 섭식을 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결핵균입니다. 결핵균은 자, 얘들은 학명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베로큘로시스. 자, 이 학명을 왜 알려드리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다음 중 식세포가 섭식해도 죽지 않는 바이러스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명들이 쫙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고르는 게 제주대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대식세포가 섭식을 해도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대식세포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좋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참고로 얘들이 학명이 튜베르큘로시스죠. 그래가지고 결핵을 그냥 줄여가지고 TB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결핵이에요. 자, 이번에는 선천성 면역에 이어가지고 후천성 면역 한번 보도록 합시다. 후천성 면역은 다른 말로 이제 특이적 면역 이렇게 불러요. 앞에서 선천성 면역은 비특이적 면역이었죠. 얘들은 특이적 면역 이렇게도 부르고 아니면은 어댑티브 이뮤니티 즉 적응 면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척추 동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골수에서 이 B세포, T세포 이런 애들이 생기는데 자, 척추가 뼈죠. 이렇게 연관 지으면은 조금 안 까먹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후천성 면역 즉 적응 면역보다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선천성 면역 innate immunity 즉 같은 말로 내재 면역 이게 결핍됐을 때 이 적응 면역보다 내재 면역이 그러니까 결핍됐을 때 감염이 더 취약합니다. 그건 알아두세요.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요거는 특정 동물만 있지만은 선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지렁이 이런 애들도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내재 면역이 결핍되면 훨씬 더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수용체들로 특정한 병원균에 대해서 아주 특이적인 특징을 인식을 하게 돼요. 대신에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를 이용한 체액성 면역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독성 T세포, 나중에 배우겠지만 TC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관여하는 세포 매개성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로 잠깐 하고 뭐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응 면역에 관여하는 두 종류의 백혈구가 있어요. 둘 다 골수에서 이제 생성이 되기는 하는데 성숙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 종류가 B세포, T세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B세포 같은 경우에는 본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그대로 성숙합니다. 자, 하지만 T세포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성숙은 흉선에서예요. 자, 흉선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심장이 있으면요. 심장 요 위쪽에 약간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데가 흉선입니다.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그래서 영어로 흉선을 티무스 이렇게 부르는데 사이무스, 티무스 이렇게 부르는데 요 앞글자 T 따가지고 T세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흉선은 내배엽 유래입니다. 내배엽. 참고로 그 순환계, 심장이나 아니면 림프계 이런 거는 다 중배엽 유래인데 이 티무스는 내배엽 유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용어를 좀 익히고 갑시다. 자, 먼저 항원입니다. 항원은 앞에서부터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써왔죠. 그래서 이 항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림프구들에 의해 가지고 특이적으로 인식돼 가지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모든 물질을 가르쳐 가지고 항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모든 물질들을 그냥 항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원 결정기 에피토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항원이 있으면요. 자, 요 항원에도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애들이 막 생겨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항원이 이런 식으로 특정한 3차원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항체가 이렇게 인식을 해요. 요런 데를 항체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각각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항원에서도 항체가 인식을 하는 부위 그런 것을 항원 결정기 에피토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뭐 B세포나 T세포나 한 종류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자기 막에다가 수용체를 엄청 많이 발현해요. 엄청 많이 발현해갖고 거의 한 10만 개 가까이 발현을 합니다. 자, 하지만은 이 수용체는요 전부 같은 유전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나 전부 인식하는
에피톱, 즉 항원 결정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아셨죠? 자, 참고로 요게 B세포면은 요거는 B셀 수용체 BCR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T세포면은 얘는 TCR T셀 리셉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항체가 여기 붙는다 했는데 지금 BCR이 여기 붙는다고 했죠. 이거 나중에 뭐 뒤에서 잠깐 다시 언급을 할 건데 그냥 같은 거예요. 얘들이 B세포에서 수용체가 막에 발현하면은 BCR이고요. 얘들이 분비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항체인 겁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자, 그 다음에 특이성, 스페시피시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B세포나 T세포는 단일 항원에 있는 특정 에피톱 여기에 대해 가지고만 붙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에피톱을 가지는 임의의 병원균에 대해 가지고 얘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여기는 반응이 안 돼요. 여기는 서로 모양이 다르겠죠.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들이 서로 A, B, C, D가 있을 때 얘는 D에만 반응을 하는 놈, 또 다른 B세포는 여기 A에만 반응을 하는 놈,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런 거를 특이성이랍니다. 하나만 반응하는 거를. 자, 그래서 이때까지 개요였고 이제 진짜 적응 면역 봅시다. B세포 및 항체에 의한 항원의 인식 B세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B세포 항원 수용체 먼저 봅시다. 먼저 얘들은 B세포 표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B세포 항원 수용체는 B세포 표면에 아까 제가 잠깐 그렸죠. 존재하고 있는데 얘들은 Y 모양으로 생겼어요. Y 모양으로 생겼는데 폴리펩타이드가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지만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2, 3, 4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Y자 모양의 분자를 B세포의 항원 수용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B세포가 있으면 막에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이황화 결합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황화 결합은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시스테인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이가 짧은 놈하고요, 긴 놈 이렇게 있는데, 자, 짧은 놈들은 짧으니까 가벼울 경자 써가지고 라이트 체인 경쇄 이렇게 부르고요. 자, 긴 놈들은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중쇄, 영어로는 헤비 체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두 종류가 각각 2개씩 있어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막을 관통하는 놈들은 중쇄예요. 중쇄가 이렇게 뭐 당연하죠. 더 긴 놈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막 관통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포질 내부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요거는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능적 구분 봅시다. 그래서 이게 불변 영역, 즉 컨스턴트 리전하고 변이 영역, 베리어블 리전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불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B세포 수용체들 사이에서 아미노산 서열이 뭐 거의 다 같아요. 얘가 발현하든 뭐 아니면 또 다른 놈이 또 다른 수용체를 발현했을 때 얘가 발현하든 거의 비슷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불변 영역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보통 이 중세의 요 끝에 요 부위를 이제 C 영역, 불변 영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막 관통 부위를 포함을 해요. 자, 그 다음 변이 영역은 요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자, 요까지 거의 다 불변 영역이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쪽 여기가 변이 영역, 나머지 부분이 아래쪽, 나머지 부분이 불변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영역은 이렇게 나오는 이 B세포들의 각각의 수용체들마다 구조가, 즉 아미노산 서열이 아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 B세포들이 구조가 달라야 서로 다른 에피톱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경쇄하고 중쇄가 지금 합쳐져 가지고 비대칭적인 항원 부착 부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중쇄, 한쪽은 경쇄가 이렇게 형성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활성화된 B세포는 막형 수용체를 수용성 형태로 분변다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막에 지금 박혀 있는 이런 식의 항체들이 이제 B세포가 활성화되게 되면요, 밖으로 막 뿜어냅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뿜어내기 시작해요. 막이 박혀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아까 말했지만은 항체, 안티바디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면역 글로불린 이런 말도 쓸 거거든요. 저는 잘 안 쓰는데 교재들 보면 잘 나와요. 이뮤노 글로불린 해가지고 I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안에 포함해가지고 그냥 BCR도 있고요, 안티바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바디도 면역 글로불린이고 BCR도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신 항체는 솔루블 해가지고 밖으로 분비되는 녀석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합 특이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변이 영역에서 아미노산 서열차에 의해 가지고 결합 부위에는 매우
다양한 다양성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아까 에피톱이랑 결합을 한다 했죠. 그럼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여기는 비공유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공유 결합이라 하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맨날 배웠죠.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데르발스 힘, 아니면은 뭐 수소 결합, 아니면은 뭐 이온 결합, 정전기적 상호작용, 이런 힘으로 에피톱과 항체가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세포와 항체에 의한 항원 인식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B세포 항원 수용체하고요, 얘들하고 항체들, 밖으로 막 뿜어져 나온 얘들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냐면은 이 병원균 있으면은 병원균도 막에 단백질을 발현하겠죠. 그러면서 에피톱 부위가 있을 때, 자, 이런 부위를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들이 혈액 속에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혈액이나 아니면은 뭐 림프액 이런 데 녹아 있는 항원하고도 그냥 얘들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차원적으로 구조를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3차원적 구조를 인식합니다. 요 내용이고요. 자, 먼저 봅시다. B세포 항원 수용체와 항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B세포의 이 항원 수용체는 항원의 일정 부위인 이런 에피톱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B세포는 이제 활성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이 항원 수용체를 수용성 형태인 항체가 만들어가지고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아까 막 수용체가 얘들이 인식했던 부위하고 여기하고 거의 일치하게 아주 특이적입니다. 얘가 얘를 인식했으면 분비한 얘도 여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원 수용체 특이성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요 B세포가 아니고 다른 B세포가 이런 항체를 발현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완전히 달라요. 얘랑 구조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지만 B세포들은요, 서로 항체 구조가 같은 유래가 아니라면 서로 따로 만들어졌다면 얘들은 항체의 베리어블 영역이 거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를 인식했지만 얘는 여기를 인식하게 되죠.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항원 수용체는 각각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신 얘가 나중에 이제 분화해가지고 형질세포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셀이 돼가지고 항체를 분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얘들이 또 다시 이렇게 분열을 하거든요. 분열해가지고 똑같은 애를 만들게 되면은 걔들은 어차피 똑같은 에피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애들, 지금 얘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베리어블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골수에서 각각의 B세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애들, 얘들은 똑같다. 하지만 골수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다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전공 들어가면은 조금 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여튼 결론만 일단 외우고 있으세요. 이번에는 T세포에 의한 항원 인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세포 수용체는 보통 뭐 캠벨 같은 기본서에는 이렇게 그냥 짝대기 2개만 그어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제 막에 박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얘들을 TCR, T셀 리셉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사실 정확하게 그리면요, 팔량체예요. 팔량체 8개 단백질들이 서브 유닛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감마, 엡실론, 그 다음에 여기는 엡실론 델타, 이런 애들이 붙어 있고요. 델타입니다. 그 밑으로 해가지고 제타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막에 이런 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 이황화 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얘들은 CD3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막 관통 부위 요 밑에 쪽에 요쪽에 뭐가 있냐면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곳, 여기에는 아이템즈 이래가지고 면역 수용체 티로신 기반의 활성화 모티프라고 하는 부위들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사실 전체적인 풀 TCR CD3 복합체 구조예요. 하지만은 캠벨에서는 그냥 요만큼, 요 2개만 다릅니다. 알파, 베타. 그래서 캠벨에는 그냥 요 알파, 베타가 여기 가운데 이제 이황화 결합으로 붙어 있다, 요 정도 설명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기능적 구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막 관통형 영역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막에 관통을 하고 있죠. 막 관통 영역 부위가 있어가지고 세포막에 고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도 기능적으로 보면은 위쪽이 이제 V 영역, 알파, 베타의 여기 위쪽이 이제 V 영역,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래쪽이 이제 컨스턴트 C 영역입니다. 나머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V 영역에서 이제 단일 항원 결합 부위를 형성을 하고요. C 영역은 이제 이황화 결합을 포함해가지고 막 관통 부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 숙주 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 조화에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 세포 수용체는요, 숙주 세포의 표면에 전시되어 있는 혹은 제시되어 있는 항원 조합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MHC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줄여가지고 주조직성, 주조적이 아니고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해가지고 MHC
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1형, 2형, 3형 배웠죠. 걔들입니다. 거기서 2형까지, 1, 2형까지. 그래서 축주세포는 자, 항상 기본적으로 1형은 무조건 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APC들은 2형도 발현을 하고 있다 그랬죠. APC 세 종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덴드리틱셀, 수지상세포, 그 다음에 B세포 세 종류가 있었어요. 자, 이건 일반적인 조직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항원을 제시한다 했죠. 펩티드성 항원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T세포는 T세포의 수용체는 얘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T세포 수용체는 얘들을 인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T세포가 어떻게 항원을 인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펩티드 항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내에서 이제 MHC 분자랑 결합을 해가지고 얘들이 막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림상 이해가 어려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대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에 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있네 하고 T세포, TCR이 얘들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위에서 여기를 인식합니다. 이때 사실 공자극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자극. 그래서 공자극이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이쪽이 만약에 APC라 칩시다. APC면은 자, 여기에서는 펩티드 MHC와 함께 B7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런 분자를 이렇게 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B7 이렇게 부르고요. 뭐 좀 심화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B7 같은 경우에는 B7-1, B7-2 이렇게 두 종류가 나눌 수 있고 B7-1은 CD80 그다음에 B7-2는 CD86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이 CD라는 거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 이거 뭐 별건 아니고요. Cluster of Differentiation 여기서 이제 CD 약자로 별건 아니고 그냥 세포 표면의 분자를 그냥 어떤 뭐 항체 반응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번호를 붙인 분류 체계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역학에서 나오는 이 단백질 분자들을 그냥 CD에 숫자 몇 번 그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귀찮긴 하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APC 쪽에 이런 B7이 있는데 자, 얘들을 누가 인식하냐면 이 T세포 쪽에서 자, T세포 쪽에서 또 다른 CD가 있어요. 자, 얘 이름은 CD28입니다. CD28이 있고요. 자, 얘 말고 CTLA4라는 놈도 있어요. 자, 그래서 CD28이 얘를 이제 인식을 하면은 활성화 쪽으로 가게 되고요. CTLA4가 이쪽으로 인식을 가게 되면은 억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전공 심할 때 좀 자세히 배우고 지금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갑시다. 캠벨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캠벨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나옵니다. TCR은 펩타이드와 MHC가 같이 있어야 인식한다. 이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위에 한번 봅시다. T세포에 의한 항원 인식해서 자, 숙주세포 내부에서 항원에서 이제 유래된 숙주세포 내부에 있는 항원에서 유래된 항원 조각은 MHC 분자에 결합하여 세포 표면으로 나간다 되어 있죠. 자, 물론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소낭이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놈들도 이런 식으로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뭔가를 얘가 섭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빠져나가기도 해요. 요거는 내인성, 요거는 외인성 경로겠죠. MHC1, MHC2 경로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포 표면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MHC 분자의 항원 조각, 이 조합은 T세포에 의해 가지고 인식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MHC 분자, 항원 조각, 그리고 T세포 수용체 요 세 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지 T세포가 적응 면역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된 T세포는 적응 면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B세포랑 T세포 발달 과정과 함께 뭐 적응 면역 이것도 조금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B세포 및 T세포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적응 면역 체계의 네 가지 주요 특징 볼게요. 이 네 가지는 뭐 뒤에서 계속 할 거지만 앞에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림프구와 수용체의 엄청난 다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서 다 한 거예요. B세포 1번, B세포 2번이 있으면은 자, 얘들은 수용체가 각각 이렇게 이제 발현을 하겠죠. 자, 제가 하나씩 그렸지만 엄청 많이 발현돼 있습니다. 엄청 많이 발현돼 있는데 자, 얘들의 요 베리어블 영역은 V 영역은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엄청 많이 서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뭐 바로 이따가 밑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자, 그 다음 2번. 자기 관용 현상으로 자기 자신 세포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설명 요거 자체가 자기 관용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지금 림프구가 있는데 내가 만든 림프구가 내 몸에 있는 다른 단백질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반응하는 놈들은 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다 제거를 해버려요. 혹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 관용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3번 림프구가 림프구가입니다. 림프구가 활성화되면은 세포 증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림프구들이 뭔가 에피톱 부위에 항원을 인식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되면서 빠르게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또 다른 활성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뒤에서 또 배워볼 거고요. 어쨌든 세포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면역 기억 현상으로 과거에 접해본 다른 항원에 대한 반응은 처음 접할 때보다 훨씬 강하고 신속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이렇게 항원을 접했으면은 얘가 뭐지 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은 이 이후에 얘가 이제 한번 만나고 각성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똑같은 놈을 만나면 너 잘 만났다 하면서 얘들을 바로 공격을 하거나 혹은 얘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분열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훨씬 강하고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면역 기억 현상이다 불러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또 배워봅시다. 먼저 B세포 및 T세포의 다양성 생성돼 있는데, 자, 이게 아까 1번 요 내용입니다. 림프구들은 자, 수용체들이 엄청 다양하죠. 그래가지고 이 면역 글로불린 유전자들의 구성 때문에 림프구들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배워봅시다. 면역 글로불린, 즉 항체 유전자의 재배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DNA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들 지금 림프구들 특히 B세포 같은 경우에 자, 2번 염색체하고요 22번 염색체하고 각각 경세에 대해 가지고 2번에는 카파, 그 다음 22번에는 람다라고 하는 경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DNA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경세부터 봅시다. 자, 경세, 중세는 기억나시죠? 옆에 그린 요 조그만 놈들이 경세, 긴 놈들이 중세인데 얘들은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DNA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DNA가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소리고요.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얘들 DNA를 조금 살펴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DNA인데 여기에 V1, 여기에 뭐 V2, 여기에 V3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가 있고요. 쭉 가다가 여기에 뭐 J1, J2, 뭐 J3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지금 번호가 지금 붙어 있는데 이 번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뭐 유전자의 중복이나 결실에 의해 가지고 서로 번호는 다른데 대충, 그래서 안 내도 된다는 소리예요. 대충 V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되고요. 이게 뭐 말이 40개지 한 38개에서 46개 정도 대충 요 정도 있고, J 같은 경우에도 한 4, 5개 정도 있어요. 4번에서 5번까지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5개념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요 V 인트로는 아닙니다. 지금 DNA예요. DNA이고 지금 DNA 자체에서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진 구역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는 이제 C 구역이 하나 있고요. 자,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에 그냥 랜덤으로 선택돼요. V2, J2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어져 가지고 V2와 J2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 사이를 나중에 렉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와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얘들을 붙여줘요. 자, 이런 거를 채성 재조합이랍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앞에 V1하고 V2가 남아있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전사를 하겠죠. 자, 전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V1, V2 모두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V2에서 프로모터에서 지금 전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전사체는 바로 V2를 가지고 있고요. 자, V3하고 J1은 빠진 겁니다. 빠지고 다시 이어가지고 J2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J3, 뭐 J4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있고 C가 붙어 있죠. 자, 이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비아모아 DNA 구역이고요. 지금 요런 데는 지금 다 인트론 부위가 되겠죠. 1차 전사체라서 그렇습니다. 위에는 DNA, 자, 여기는 RNA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V는 지금 하나만 남겼는데 J가 문제죠. 자, J는 또 어떻게 날리느냐, 여기서는 그냥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요 뒤쪽은 요렇게 날려버려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메신저 RNA의 V2, J2, C 얘들만 남을 거고, 얘들이 번역되면은
요것만 지금 가지고 경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경세를 만들 때요, 얘들이 지금 만들고 나서 보니까 B세포가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즉 자기 관용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얘들을 죽여버리냐.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여기서 지금 2번 카파에서 지금 먼저 경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패해가지고 그냥 취소하고요. 이번에는 다시 22번 람다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면은 얘들은 B세포로서 그 얘가 만든 람다에서 만든 BCR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얘도 실패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얘는 죽거나 아니면은 무감작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DNA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부 면역세포 빼고는 발생할 때 모든 체세포와 지금 다 동일한, 맨 처음 유전자와 가장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지금 DNA 상에서 이런 식으로 절단해가지고 붙이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얘들은 DNA가 다른 체세포들과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DNA 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경세 얘기고요. 중세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에 D라고 하는 구역이 하나 더 있어요. D1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대충 뭐 한 23개 정도 돼요. 숫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몇 개까지인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경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뭐 여기 한 40개 더 치고 여기 5개 더 치면은 경세만 해도 지금 40 곱하기 5하면은 200개 정도 만들 수 있죠. 200종류 만들 수 있고, 중세는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지금 한 23개 되죠. 그래가지고 경세와 중세로 모두 다 곱하게 되면은 대충 한 3.5 곱하기 10의 6승계 정도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만 해도 엄청 많죠.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나중에 이제 접합부 다양성이라 해가지고 요 뭐 DJ 사이에 얘들이 이제 이어질 때 여기서 TDT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효소들이 중간에 또 랜덤하게 유전 정보를 삽입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용체 영역의 단백질 서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DNA들이 다양하게 처리가 되면은 이런 재별된 기능 유전자의 전사, 사실상 아까 여기까지죠. 기능 유전자들이 전사하고 RNA를 처리합니다. 인트론들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프라이빈 캐핑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A 꼬리도 달아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신저 RNA를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기 관용의 귀원 봅시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기 분자의 특이적인 수용체를 가진 B세포와 T세포들은 세포자연사, 즉 에이포토시스에 의해 가지고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B세포가 있는데 나를 인식하는 항체를 발현을 했다, 즉 막수용체를 발현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죽습니다. 에이포토시스로 죽어버려요. 사실 재수를 하긴 하죠. 아까 카파를 발현한 다음에 람다까지 발현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골수에서 B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성숙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골수가 자기가 발현하고 있는 항원들을 막 제시를 해주는데 그거를 인식할 경우에 B세포들은 에이포토시스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자, 보통 강한 결합을 할 때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혈액을 떠다니게 되겠죠. 떠다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지금 만나지 못했던 다른 항원들과 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반응 세포, 즉 클론 무감작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 아너지 이렇게 써요. 클로날 아너지, 무감작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데 그냥 반응성이 떨어져 버려요. 이때는 내 거랑 약하게 붙어도 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내게 아닌 비자기 분자랑 반응하는 림프구만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자, 3번 봅시다. B세포 및 T세포의 이제 증식입니다. 자, 요거를 클론 선택 이렇게 불러요. 자, 먼저 항원이 B세포의 특정한 하나의 항원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인식을 했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증식을 해요. 그러면서 얘들이 여러 개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데, 자, 얘들은 클론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수용체를 가져요. 자, 그런데 이때 분화할 때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기억세포가 되고요. 자, 일부는 형질세포가 돼요. 참고로 이때 얘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각각 나뉘는데 뭐 둘 다 기억세포로 갈 수도 있고요. 둘 다 형질세포로 갈 수도 있고 하나는 기억세포, 하나는 형질세포 이렇게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요 과정에는 이제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TFH, 자, 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항원의 자극의 강도도 요 증식에
의해 가지고 얘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여튼 그냥 이런 키워드만 조금 보고 가세요. 이건 나중에 좀 복잡해가지고 전공 심화 들어가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운명이 어쨌든 나눠진다. 요거를 일단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세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걸 할 때 얘들이 항원에 다시 노출될 경우에 빠르게 또 분열해가지고 증식을 하는 세포들을 기억세포 이렇게 말하고요. 자, 형질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제 플라즈마를 뿜뿜하는 플라즈마 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내죠. 참고로 얘들은 이제 플라즈마 셀, 형질 세포를 플라즈마 셀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효과기 세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펙터 셀, 효과기 세포. 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펙터 셀, 즉 효과기 세포는 뭐냐면은 이 B세포나 나중에 T세포 배울 테지만 T세포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짧습니다. 기억세포는 수명이 길고 형질세포는 수명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수명은 짧은데 항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항원을 생성하는 세균들을 공격하도록 증식하는 세포를 이펙터 셀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B세포는 주로 형질세포를 의미하고요. T세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세포 독성 세포, 즉 TC세포나 아니면은 도움 T세포, 즉 TH세포 이런 애들이 효과기 세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역 기억 봅시다. 자, 요건 뭐냐면은 방금 제가 아까 기억세포라는 걸 만든다 했죠. 요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1차 면역 반응하고요. 2차 면역 반응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차 면역 반응부터 볼게요. 자, 얘들은 항원에 노출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과정이에요. 림프구의 선택적인 증식과 작동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작동세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펙터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되고 이때는 항원 노출한 다음에 10일에서 17일 정도 있다가 최고치의 항체 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같은 항원에 즉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같은 항원에 얘들이 또 노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게 적응 면역 혹은 후천성 면역의 대표적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잠깐만 좀 배워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항체 농도라 치고요. 여기를 시간이라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먼저 이제 항원 안티젠 A를 주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체 A의 농도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일에서 17일 정도 되면은 요렇게 높아지다가 다시 가라앉아요. 자, 가라앉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항원 A 하고요. 항원 B를 같이 주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항체 A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빠르게 그래프 기울기도 훨씬 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농도도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바로 뚝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항체 B 같은 경우에는 다시 느려요. 조금 시간을 끌다가 10일 정도에 아까 항체 A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되게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렇다? 지금 항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항체 B는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즉 그래프 기울기와 일어난 시기, 즉 항체 농도가 지금 가장 높아진 시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적응 면역 과정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적응 면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B세포의 이제 활성화나 혹은 클론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 혈액이나 림프를 순환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병원체를 제거하는 것, 이런 거를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자, 표적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독성 세포, 즉 포독성 T세포라서 TC셀 이렇게 쓴다 했죠. 자, 얘들이 활성화 아니면은 클론 선택을 통해 가지고 성숙해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세포성 면역이랍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뭐 이따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런 적응 면역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도움 T세포, TH세포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얘들의 기능을 조금 알아볼게요. 자, 얘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체액성 혹은 세포성 면역 반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얘들이 방향을 결정해요. 자, 도움 T세포에서 나오는 이 신호들이 B세포에게 병원균을 중화하는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포독성 T세포 얘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런 TH세포가 수지상 세포에 반응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들이 TH세포가 활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지상 세포 DC라 했죠. 덴드리틱 셀 얘들에 의해 가지고 반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항원 제시 세포가, 자, 항원 제시 세포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덴드리틱 셀, 그 다음에 대식 세포,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B 세포,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MHC 1과
MHC2를 모두 발현하는 애들. 내인성은 당연히 발현하고요. 자, 외인성까지 발현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항원 제시 세포라 해요. 그래서 항원 제시는 MHC2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세포들은 이제 병원균을 섭식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분해를 해가지고 2형 MHC와 결합된 항원 조각 펩타이드를 MHC 표면 위에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이런 거를 먹었어요 하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TH 세포가 와가지고 이 항원 수용체와 그 다음에 CD4라고 하는 보조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복합체를 인식하는 거죠. 즉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덴드리틱 셀이 MHC2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런 항원을 먹었어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으면은 자, TH 세포가 아직 활성화 안 돼 있습니다. 얘가 와가지고 얘들을 인식을 먼저 하고요. 여기에 CD4라고 하는 보조 단백질이 같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항원 수용, 즉 TCR 항원 수용체를 말하고 얘는 MHC2를 말하고 플러스 다른 펩타이드 얘는 CD4입니다. 자, 요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항원 제시 세포하고 TH 세포 자체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에 의해 가지고 요 사이토카인은 이제 인터루킨 2예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T 세포가 증식하고 활성화된 TH 세포의 클론으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오토크린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분화시킬 수도 있고요. 자, 얘들이 옆에 있던 다른 TH 세포도 역시나 활성화시켜 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파라크린 작용이죠. 요거는 오토크린 작용이고. 근데 얘들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TCR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요런 애들을 인식을 해 가지고 고친화성의 인터루킨 2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발현할 상태여야 합니다. 인터루킨 2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얘들이 어쨌든 이렇게 항원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인터루킨 2가 오면은 얘들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인터루킨 2 말고도요, 주위에서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이 같이 분비가 돼요. 이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덴드리틱 셀 아니면은 대식세포 이런 애들은 인터루킨 12 아니면은 NK 세포 같은 애들은 인터페론 감마, 자, 이런 거를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요 TH에 작용을 해가지고 얘들을 TH1으로 바꿔줘요. 반면에 비만 세포나 뭐 호염구, 호상구, 자, 이런 놈들은 인터루킨 4를 분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TH에다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얘들은 TH2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식된 이 TH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클론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각각 분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 TH1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 세포의 활성을 돕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2 같은 경우에는 B 세포의 활성을 돕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TC 세포 이런 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뭔지 이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은 세포성 면역 반응의 작동 세포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펙터 셀 얘들이고요. 감염된 세포에 대한 반응을 매개를 해요. 그래서 아까 감염된 세포들을 제가 얘들이 처리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 세포를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독성 유전자를 발현한 산물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퍼포린, 그랜자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세포 독성 T세포에 감염된 숙주 세포 3혈 작용,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결국은 이용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기억. 활성화된 세포 독성 T세포는 항원 수용체 하고요. TCR이죠. 그 다음에 보조 단백질. 얘는 CD8입니다. 자, 아까 참고로 TH는 CD4였어요. 자, 요거 구분하세요. TC는 CD8입니다. 자, 어쨌든 얘 도움으로 감염세포의 1형 MHC 그 다음에 항원복합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1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된 세포가 아이고 내 몸에 요런 게 있어요 하고 자기 막에다가 와가지고 발현을 한 거예요. 즉 내인성 인자입니다. 1형은 요거를 TC가 와가지고 인식을 하고 이때 CDAC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 감염됐네 하고 이 TC 세포가 어떻게 하느냐. 자, 퍼포린이라고 하는 분자하고요. 그 다음에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효소를 분비를 해요. 그래서 퍼포린은 세포막에 박혀가지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반면에 그랜자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수분해 효소예요. 어쨌든 얘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포를 죽여줄 수가 있겠죠. 들어갈 때 뭐 그랜자임 같은 경우에는 퍼포린은 막에 박히는 거고요. 그랜자임은 세포 내 섭취 작용을 통해
해가지고 요 세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표적 세포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이포토시스를 유도를 해가지고 에이포토시스에 유도되면은 배웠죠. 자기 핵 같은 게 이제 절단을 시키고 아니면은 세포질도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내가지고 나중에 대식 세포가 섭식하기 좋은 형태로 얘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방금 글로 줄줄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는 B세포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자, B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비하는 항체가 책성 면역 반응을 매개한다고 앞에서 한 두어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형질세포, 즉 플라즈마 셀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분비하는 작동 효과기 B세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B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B세포가 활성되기 전에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덴드리틱 셀 같은 섭식 세포, APC 세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균을 섭식을 합니다. 섭식을 하면은 이런 항원 부위들을 얘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게 되면은 이쪽에 손안을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얘들을 막 분해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MHC에다가 분자 하나를 달아가지고 막에다가 발현을 하게 돼요. 자, 이때 MHC 같은 경우는 얘는 DC는 APC죠. 그리고 바깥에서 왔습니다. 외인성이기 때문에 MHC2 타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TH 세포가 와가지고 얘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요건 앞에서 이제 배웠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다른 세포들이 분비한 인터루킨 4 같은 거에 의해 가지고 외부 다른 애들이 분비해 준 거예요. 얘들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TH 세포는 이제 TH2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B 세포에 얘들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B 세포가 얘한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B 세포 역시 똑같은 이런 세균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자, B세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식세포가 아니죠. 식세포라 하면 뭐 이런 덴드리틱 셀이나 마크로파지를 의미하고요. B세포는 APC,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긴 하지만은 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주위에 이런 찌꺼기들을 이제 수용체 매개 내지 혹은 세포 내 섭취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얘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쏙 하고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았죠. 그러면은 다시 얘들을 MHC2에다가 얹어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TH2가 가가지고 B세포의 얘들을 지금 펩타이드와 함께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이토카인을 얘들이 이제 분비를 해주게 되고 B세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세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얘들은 빠르게 증식하거나 분화할 수 있죠. 그러면서 기억 B세포나 아니면은 형질 세포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자기 기능을 각각 하게 됩니다. 뭐 기억 B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중에 이제 얘들이 남아가지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형질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빠르게 거의 한 4일에서 5일 정도 얘들이 지속되는데 그동안 초당 2,000개 정도의 안티바디를 생성을 합니다. 엄청 많이 뿜어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항체 안티바디들은 면역 반응을 유도해가지고 이런 얘들이 처음에 인식했던 요 항원에 대해서만 이제 특이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하나의 항원에 대해서만 하면은 너무 확률이 낮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은, 자, B세포가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얘도 있고 얘를 인식한 B세포도 있고 얘를 인식한 B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다수의 B세포들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항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항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뮤노글로불린 중에서 분비형인 애들을 지칭한다 했습니다. 막 발현하는 애들은 BCR, B세포, B셀 수용체다. 이렇게 분류한다 했죠. 얘들은 B림프구가 활성화돼가지고 항체를 막 뿜어냈죠. 앞에서 계속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원에 결합하는 방어 물질이고요. 자, 구성도 앞에서 계속 배웠죠. 중세 2개와 경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황화 결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변 부위와 불변 부위가 있었죠. 이 끝부분 여기가 가변 부위, 그리고 나머지가 불변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가변 부위에서 항원들과 결합을 했었고, 불변 부위는 요 항체들이 이게 사실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 끝부분 요런데 이제 서열에 따라 가지고 얘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부위가 사실 불변 부위입니다. 자, 그다음 항체의 기능 봅시다. 이런 항체들은 이제 항원 항체의 반응으로 항원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응집
침전, 중화, 세포 파괴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서 이따가 한번 더 배워볼 거고요. 자, 항원 항체 반응이라 하면은 체액성 면역 반응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비세포성 방어를 말합니다. 세포가 관여하지 않고 단백질인 항체가 관여하는 비세포성 반응이고, 자, 항원 항체 특이성 되어 있는데, 자, 얘들은 한 가지 항체는 한 가지 항원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원에서도 이제 에피톱 부위를 인식을 하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 지금 항체의 기능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화 기능입니다. 자, 중화는 우리 뭐 산염기의 중화 반응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렇듯이 어떤 독소의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입을 했을 때 그 표면에 이제 막 단백질들이 이렇게 막 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데 이제 항체가 붙는 겁니다. 항체가 붙어가지고 얘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이 이런 게 막 다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원래 세포 속으로 막 침투하거나 감염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도록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응집 혹은 결합 반응되어 있는데, 자, 항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냥 단순히 Y로 그릴게요. 하나, 둘 이렇게 두 군데에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붙을 수 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어가지고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얘들이 덩어리, 즉 응집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커졌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세포들이 와가지고 얘들을 잡아먹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를 응집,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침전 같은 경우에는 깔아앉는 걸 침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 수용성인 항원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항체가 막 달라붙는 겁니다. 에피톱 부위는 여러 개가 있겠죠. 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얘들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불용성의 항원 항체 복합체를 형성해가지고 얘들이 물에 녹지 않고 침전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옵소닌화 돼 있는데 뭐 옵손화 이렇게 하게 돼요. 캠벨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 항체가 이 병원성 세균 표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다 감싸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도 아까 응집체를 형성했듯이 크기가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대식 세포들이 얘들을 훨씬 더 인식을 잘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섭식 작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빠르게 요 항원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옵소닌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제가 똑같이 그렸는데 무슨 차이인지 아셨죠? 얘들은 불용성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얘들은 뭉쳐가지고 대식세포가 먹기 좋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체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보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자, 보체는 뭐냐면요, 항체가 세균 제거 효과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그걸 줄여가지고 보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항체를 인식한 보체 단백질들이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 즉 잠깐 배웠죠? MAC. 자, 이런 거를 형성을 해가지고 세균막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균을 부풀게 해가지고 용해를 시킵니다. 즉 미생물에 이렇게 항체가 붙어 있으면은 얘를 이제 보체가 인식을 해가지고, 자, 여러 가지 보체 단백질이 여러 개가 있다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절단이 되고 얘들이 이제 여기 막에다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형성해서 물을 넣어가지고 얘들을 빵 터트려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항체 종류 있는데 요건 뒤에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가지 종류의 항체가 있습니다. 자, 지금 MGAED 썼는데, 자, 쉽게 외우려면은 게임드 이렇게 외우세요. 외워졌죠?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의 각각의 특징, 위치, 이런 거 기능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뭐 맨날 보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먼저 IgM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가 B세포에서 맨날 막에 이렇게 그려놨던 거 있죠. 얘들이 IgM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아직 안 받은 이런 B세포 표면에 막발현 항체, 즉 막발현 단백질 BCR이 사실 IgM이에요. 자, 이때는 이런 식으로 단량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단량체는 뭔가 하나가 있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하나가 있죠. 자, 그렇지 않은 게 뭐냐? 자, 그냥 혈액 속에서 얘들이 이제 나중에 활성화되게 되면은 B세포들은 지금 요 항체를 뿜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뿜뿜하는데, 자, 이때 하나만 이렇게 그렸는데, 자, 사실 이렇게 뿜뿜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런 식으로 5개가 지금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오량체를 형성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붙어있는 오량체 형태로 순환계에서는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자, 1차 면역 반응에서요. 맨 처음으로 분비되는 애들이 요 팔이 많이 있는 팔이 총 10개죠. IgM입니다. 왜 10개냐면 5개짜리에다가 팔이 하나, 둘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10개예요. 그래서 얘들은 항원이랑 결합을 하면은 이 응집 반응을 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채계를 활성화시키고 또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을 촉진합니다. 자, 그 다음 IgG 돼 있습니다. 자, 얘들은 혈액이나 림프에 많이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나 2차 면역 반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애들이 IgG입니다. 얘들은 또 특이한 게 이제 태반을 통과해요. 태반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수동 면역 배웠죠. 그래서 태아에서 얘들이 직접 작용을 하는 수동 면역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특이한 기능은 뭐 위에서 배웠듯 이 식세포 활동을 촉진해주고 또 보채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gA 같은 경우에는 자, 눈물이나 모유 아니면은 뭐 침 이런 점액 같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체액들 있죠. 체액 속에 많이 있는 애들이 IgA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점막 같은 데 있다 보니까 이 병원체가 이런 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막아줘요. 이런 거 다 분비되는 데가 지금 점막이죠. 그 다음에 자, 모유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는 또 수유하는 애기들한테 수동 면역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는 아기죠. 이렇게 AG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gE입니다. 자, I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러지 반응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피부 알러지, 그 다음에 막 기침하죠. 그래서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기에도 조금 존재해요. 소화계 이제 내장 같은데. 그래서 얘들이 이제 우리 알러지 반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비만 세포나 호염부를 얘들이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하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쓰면은 알러지 반응을 억제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뭐 IgT인데 얘는 시험 잘 안 나와요. 사실 뭐 여기 실험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자극을 안 받은 B세포 표면에 IgM과 함께 IgT가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은 안 받았지만 이 B세포는 성숙한 상태예요. 성숙한 이 B세포에 그냥 BCR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충 B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는 클론 선택에서 뭐 중요한 기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IgD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체들은 사실 우리가 분자 생물학적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세포 배양을 통해 가지고 이 클론한 B세포로부터 특정한 에피톱에 대해 가지고 특이성을 가지는 한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뭐 말로 뭐 주구장창 설명을 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시험관이 있으면은 여기에 B세포를 넣어놓고 하나의 에피톱을 인식하는 B세포가 있으면은 얘들이 이제 클론 복제를 해가지고 막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딱 한 종류의 요 항원 하나만 넣었으니까 인위적으로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임신 진단 키트가 있죠. 그래가지고 임신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궁에 이제 배아가 착상을 하게 되면은 소변을 통해 가지고 HCG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얘를 지금 HCG를 넣어줬던 거죠. 그러면은 얘들은 지금 HCG만 붙는 항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진단 키트에다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HCG 전용 항체들을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 HCG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막 붙을 때니까 이게 육안으로 이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란은 어떻게 하느냐? 자, 배란 기억나시죠? 우리 LH 서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LH를 검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이제 에스트로겐 대사산물인 E3G, 즉 에스트론 3 글루쿠로나이드라고 하는 물질도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자, 뭐 요건 몰라도 되지만은 배란은 LH를 본다. 임신 진단 키트 는 HCG를 본다. 뭐 이 정도는 좀 사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역과 의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능동 면역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능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항원을 주사를 해가지고 적응 면역과 기억 세포를 생성하는 것, 그런 거를 능동 면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항원을 넣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항체가 증가하지만 두 번째 침입 때 이렇게 항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듯이 처음에 인위적으로 여기에 조금 약화된 항원들을 처리를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제 기억세포가 형성돼서 다음에 실제로 다른 미생물들이 침입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능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냐면은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소우두 바이러스에 소의 우두, 즉 소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거에 사람이 감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소우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미열만 앓고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나중에 더 병원성이 강한 천연두, 여기에 감염이 되지 않는 거를 제너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소우두 이거를 사람에게 접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연두 바이러스를 주사를 해보니까 걸리지 않더라.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 이걸 이용해가지고 최초의 백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둘은 서로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만 우두에 있는 어떤 항원들이 천연두에도 똑같은 항원이 있어가지고 사람 몸속에서 능동 면역을 일으켰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이제 비슷한 원리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아예 그냥 불활성화시킨 세균의 독 아니면은 뭐 사멸시킨 세균들, 그러면은 요 세균의 바깥 껍데기는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균은 죽었지만,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요 성분들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은 얘들을 좀 약화시키는 거예요. 굳이 죽이진 않고 약화시켜가지고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미생물의 어떤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메신저 RNA 백신들이 있죠. 그러면 요 메신저 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단백질로 번역이 되고 여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작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메신저 RNA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 거기에 대한 메신저 RNA이고요. 그래서 요 번역하는 단백질 이름이 S 단백질 요러거든요.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단백질들이 이제 1차 면역 반응을 한 다음에 면역 기억을 유도해가지고 신속하고 빠른 2차 면역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감염 물질에 의한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백신 접종을 통해 형성된 면역 반응이다. 자,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항원 제시를 통한 B세포 활성으로 항체를 생산하는 작용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항원들을 B세포가 이제 MHC로 다른 APC들이 얘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TH 세포가 활성화되고요. 또한 B 세포 역시 이런 항체들을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TH가 도와줘가지고 얘들이 이제 B 세포가 기억 세포가 돼가지고 장기간 면역을 이끌 수가 있죠.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 뭐 백신 되어 있는데, 자, 인위적으로 고위험군의 감염이 예상되는 항원을 미량을 주입해가지고 아까 요 얘기죠. 1차 반응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감염 항원의 침투 시에 이제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해가지고 강한 면역력을 획득합니다. 요 얘기죠. 그 그래프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수동 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수동 면역은 면역 혈청이라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안티바디를 직접 주입해주는 경우를 말해요. 즉 능동 면역은 자기 자신의 면역 반응을 직접 유도를 한 거죠. 하지만 수동 면역은 내가 면역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서 만들어 온 항체를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이 항체들이 이제 면역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 면역이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항원이 아니에요. 항체를 주입합니다. 항체를 주입해가지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작용을 수동 면역이라 합니다. 교재는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뱀독 중화하는 방법, 직접 뱀독을 중화할 수 있는 항체를 말이나 다른 동물들에서 인위적으로 여기에 뱀독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 혈청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혈청 속에는 안티바디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사람한테 주사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자, 모유의 항체 앞에서 배웠죠. 우리 아가 이렇게 외우라고. 모유의 항체 아니면은 태반을 통과해가지고 직접 애기한테 엄마가 항체를 전달하는 IgG, 이뮤노글로불린 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수동 면역의 한 예시이고요. 실제로 이게 편입 기출에 어떻게 나왔냐면 원광대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동 면역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자, 기억 BCG 백신, 니은 PDL1의 안티바디, 그 다음에 디귿, 헐2 안티바디, 리을, CTLA4 안티바디, 미음, 카티, 비읍, 인터로킨2 주입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뭐 별거 없죠. 제가 자꾸 항체 넣는 거라 했던 이유가 그냥 얘들 고르면 돼요. 안티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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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디귿, 리을 있는 보기가 그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다 배우긴 할 겁니다. 이런 거 다 배우긴 할 건데 뭐 인터로킨2야 배웠고요. CTLA4 이런 거 다 배웠고 헐2도 배웠죠.
배우겠죠. 다 배우긴 할 건데 너무 쫄지 말고요. 이런 거 핵심을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어떤 거를 보고 풀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면역 거부 반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면역 거부 반응은 이 면역계가 자기랑 비자기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 거부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잘 알고 있는 수혈 있죠. 수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형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면은 적혈구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수혈 반응으로 이제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막 체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여튼 체온이 막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쇼크 상태 오기도 되고 그 다음에 막 신장의 기능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 넣을 때는 혈액형을 주의해야 된다. 뭐 이거야 뭐 앞에서 배웠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조직 및 기관 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HC 분자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 적혀 있듯이 MHC 분자는 외래 조직 및 기관 이식 거부에 관여하는 면역 반응을 매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피부 같은 조직을 이식할 때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얘가 이 피부를 B에다가 뜯어가지고 줍니다. 자, 이쪽을 공여자, 받는 쪽을 수여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랬을 때 처음에 여기 이식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 이식된 조직들을 막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B에서 이 이식받은 조직이 너 누구야 하면서 파괴하기 시작하죠. 이런 거를 이제 거부 반응이라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자, 사람 몸에는 자, HLA 이게 휴먼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부르는 12개 이상의 서로 다른 MHC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MHC1 A 같은 경우에는 HLA ABC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MHC를 HL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MHC2 같은 경우에는 HLA DP, DQ, DR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갖고 HLA-A다 그러면은 HLA-A에 뭐 02에 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많은 대립 유전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심지어 A, B, C 그 다음에 DP, DQ, DR 다 공동 우성이에요. 공동 우성 뭔지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모두 발현이 그냥 서로 내가 우성이다 이러면서 발현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A, 아빠 B, 뭐 엄마 B, 아빠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서로 다른 조합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MHC2 같은 경우에도 HLA, DP, DQ, DR 이렇게 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위에 단백질이 각각 2개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파, 베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어쨌든 조합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심화 전공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배우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기본에서는 배우고 갑시다. 공동 우성이라서 모두 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특징이 생기냐면은 일란성 쌍생아를 제외하면은 이 MHC가 거의 같을 확률이 적어져요. 많은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식된 조직에 대해 가지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런 조직 이식 거부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MHC 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이 수혜자, 받는 수여자는 면역 반응 억제 약물을 투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수여자 쪽에서 떨어뜨려야 얘들을 공격을 하지 않겠죠. 자, 반면에 골수 이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얘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 공여자에서 이번에는요. 공여자의 골수에서 여기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 골수 속에 있던 면역 세포들이 밖으로 막 와 세상이다 하면서 뛰쳐나가겠죠. 그러면서 여긴 뭐야 내 몸이 아니네 하면서 오히려 수여자를 얘들이 공격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수여자가 공여자 조직을 공격을 했지만 지금 골수를 이식한 경우에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골수에 있던 면역 세포들이 수여자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식편 vs 숙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적혀있죠. 이식편 대 숙주 반응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와가지고 면역계 기능 손상, 즉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과도한 면역 반응인데요. 자, 1번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IgE가 교차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매개를 합니다. 즉 IgE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비만 세포에 지금 IgE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항원에 대해서 알러겐에 대해서 이런 걸 알러겐이라고 그러거든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입니다. 이런 거를 얘도 인식 그러면은 양쪽에서 이제 신호가 전달되면서 여기에 과립 속에 있던 히스타민들이 막 들어있는데
얘들이 여기 벽에 이제 붙어가지고 바깥으로 막 뿜어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요걸 막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알러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물, 뭐 땅콩 알러지 이러죠. 아니면은 꽃가루. 참고로 꽃가루 알러지는 좀 유식한 말로 건초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벌독 이런 것들의 분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비만세포 그리고 호용구 같은 애들이 히스타민을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과민성 쇼크 반응이어가지고 나오죠. 자, 요거는 급성 알러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유식한 말로 이제 아나필락시스 이렇게 영어로 부르는데, 이게 반응이 일어나면은 항원에 이제 노출된 지 몇 초 만에 거의 전신적으로 막 치명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퍼져 있던 이 비만세포들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제 이런 염증성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에 의해 가지고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알러지 반응이라면 사람들이 숨을 막 못 쉬죠. 그게 기관지가 협착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압이 떨어지고요. 기관지가 협착되니까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갖고 수분 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과민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말씀드린 이런 뭐 땅콩 음식, 그 다음에 꽃가루, 그 다음에 벌독, 아니면 뭐 페니실린 항생제, 그 다음에 어패류 이런 것들도 다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항히스타민제로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람이 살아야겠죠. 그래서 기관지가 지금 협착돼갖고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쉴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을 투여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에피네프린은 지금 요거랑 완전히 반대작용을 합니다. 말초로 가는 혈관은 수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관지 협착은 오히려 줄여주죠. 기관지는 이완. 생각해보면은 이제 싸움 흥분 반응 요거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말초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즉 내장기관으로 가는 거 수축시켜가지고 다른 부위로 이제 혈관이 피가 가지 못하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빨리 해야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기관지를 이완시켜주는 반응을 이끌어가지고 쇼크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토피성 피부염. 이것도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 보통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기도 하죠.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알레르기 같은 이제 현상으로 면역력이 막 과민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 세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제 염증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분만에 거의 발생을 했죠. 자, 하지만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항원에 접촉을 하고 나서 몇 시간이 있다가 나타나는 반응으로 보통 T세포가 관여하게 됩니다. 사형 과민 반응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폐결핵균이 폐를 점령했을 때 지연성 과민 반응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있다가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투베루쿨린 반응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른 말로 PPD 테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피부에다가 인위적으로 이제 결핵균을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결핵균에 걸렸었던 사람이라면은 결핵 항원에 대해 가지고 기억 T세포가 형성이 돼 있겠죠. 그러면 얘들이 요 PPD가 물질 이름이거든요. 결핵균 유래 그 항원 혼합물이에요. 하여튼 얘를 피부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 근처로 이제 기억 T세포가 가다가 이거 전에 본 놈이네 하면서 사이토카인들을 막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토카인 근처로 해가지고 막 이제 단핵구나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모이면서 피부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적 반응이 아니라 경결이라거든요. 딱딱해지는 걸 보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걸 보는 거고, 얘들 몸속에 지금 결핵균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핵균에 예전에 감염이 돼가지고 기억 T세포가 있나 없나 요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다른 말로 또 뭐 만툭스 테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원광대 기출에서 백신 할 때 BCG 백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결핵 백신인데 요거 접종한 사람도 여기에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얘 접종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억 T세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 면역 반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자기 항체나 이 면역 세포들이 자기 세포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즉 자기 관용이 실패했을 때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자가 면역 질환과 그 항체의 표적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이거 앞에서 잠깐 배웠죠. 갑상샘 한징증이라는데 이 갑상샘 세포상에 있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수용체가 항체의 표적이 돼가지고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T3, T4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신에 TSH는 줄어들겠죠.
얘가 높으니까 음성 피드백으로 얘들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얘들이 높은 이유는 이 표적, 항체 표적 자체가 갑상센 자극 호르몬 수용체고 거기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계속 T3, T4를 뿜뿜 하면서 뿜어내는 거죠. 항체 표적을 저거했으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 여기가 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항원인 겁니다. 그래서 망가져 버린 거죠. 자, 그 다음 다발성 경화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추신경계 뉴런의 미엘린들이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표적이 되니까 이제 중추신경 증상, 즉 뭐 감각이나 운동, 보행 같은 장애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 운동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항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있으면요, 이 신경 끝에 근육이 있을 때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수용체가 항체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이제 막 쉽게 피로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이 표적이죠. 즉 뼈 접합 조직이나 연골에 있는 이 콜라겐이 항체 표적이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 같은 데 있는 관절들이 이제 붓고 아파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신 홍관 루푸스라는 게 있는데, 자, 영어로 SL이 이렇게 쓰거든요. 자, 얘들은 세포 내부에 이제 핵산 DNA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복합체인 히스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이 아픕니다. 이거는 그 막 열도 나고 막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도 막 오고 그 다음 발진 같은 것도 생기고 그냥 전신 증상이 다 생겨요. 자, 그 다음 길랑바레 증후군이 있는데 급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신경증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아까 다발성 경화증이 중추신경계 미엘린이었다면은 얘들은 말초신경의 미엘린입니다. 자, 참고로 이 미엘린이 뭐냐면은 제가 요게 다른 단어에서 나오는데 설명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신경세포에서 신호가 이렇게 아래로 쭉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도를 빠르게 하려고 미엘린 수초라는 놈들이 얘들을 전련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이 막 전도되는 게 막 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미엘린 수초 이렇게 불러요. 그게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을 때 각각 서로 다른 미엘린의 타겟이 되는 거죠.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척수 이쪽을 말하는 거고요. 말초신경계는 이제 나머지 신경계, 거기서 뻗어나가거나 들어가는 나머지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말초신경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손발이 막 저리거나 아니면은 근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목구멍에 이제 막 삼키는 게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좀 심해지면은 호흡곤란도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통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목표가 사실 목적이 어딘지, 항체 표적이 어딘지 이게 보통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걸려요. 한 9배 정도 더 잘 걸리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아직 연구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은 왜 일어나느냐, 아직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인데 대충 T 레귤레터리 셀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얘가 이제 면역계 활성 조절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항원 반응을 억제를 해요. 억제를 하는데 얘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구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캠벨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과로랑 스트레스 이것도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막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면역계가 악화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도 호르몬계나 뭐 신경계, 면역계 이런 거를 막 교란을 시켜가지고 면역 조절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도 중요해요. 수면도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7시간 미만 수면군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잔 8시간 이상 수면군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사람들의 이제 바이러스에 각각 노출을 시키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 각각 노출을 시켰더니 요 수면이 부족한 여기가 수면을 충분히 취한 쪽보다 3배 가까이, 여기가 1이라면은 여기가 3배 가까이 훨씬 더 감기에 잘 걸리더라. 이런 거를 뭐 과학자들이 관찰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 면역학 마지막입니다. 면역 결핍증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면역 결핍증은 선천성하고요, 후천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계가 이제 타고나는 거죠. 유전적으로 혹은 발달 과정상에서 장애가 생겨가지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뭐
IgA 항체 아니면은 뭐 보체 생성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스키드, 즉 중증 복합 면역 부전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이제 림프구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능하는 림프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폐렴이나 뭐 뇌수막염 이런 게 이제 잘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재발성 감염이라거든요. 폐렴, 뇌수막염 같은 재발성 감염에 취약해가지고 어릴 때 보통 사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하느냐, 골수 이식이나 줄기세포 같은 거를 이식을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주도록 하는 거죠. 림프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골수, 줄기세포 이런 거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후천적 면역결핍증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화학물질이나 어떤 생물학적 제재, 생물질 이런 거에 이제 노출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대표적으로 면역 억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밑에 에이즈 나오죠. 후천성 면역결핍증입니다. 이름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제 HIV 바이러스입니다. 이름 자체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예요. 얘들이 어디에? 즉 TH세포, CD4에 결합을 해가지고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결합하는 HIV의 단백질 이름이 GP120이라는 놈이에요. 그 이후에 HIV에 이제 GP41이 망융합을 일으켜가지고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심하면은. 참고로 요때 요거까지만 합시다. 공동수용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수용체 CCR5 혹은 CXCR4 이런 놈들이 필요해요. CD4만으로는 GP120이 달라붙기에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요런 놈들까지, 요것도 이제 TH세포에 있는 애들입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GP41이 망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IV는 그 대식세포하고요, 수지상세포도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은 대식세포 같은 경우에도 이 아직 미스테리긴 한데 CD4를 낮은 수준이지만 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발현해가지고 대식세포도 HIV가 이걸 통해가지고 감염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수지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막 표면에 붙을 수가 있어요. 붙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나중에 림프절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TH세포를 감염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림프절에서 주로 활동 얘들이 이제 감염이 된 다음에 림프절 가면 여기서 또 TH세포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캠벨 보면은 뇌세포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까지만 조금 외워둡시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HIV가 감염되면은 이 활성화된 도움 T세포를, 이거 만은 지우세요. 도움 T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 TH세포가 지금 없어지겠죠.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면역이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감염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 HIV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애들이 돌연변이율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가지고 애들이 모두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해가지고 감염된 세포들이 다 죽지 않고 아주 일부라도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안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잔존하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면역을 회피하고 TH세포를 파괴하죠. 그래서 후천성 면역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자, 뭐 감염 경로도 있는데 뭐 이런 건 이제 상식이죠. 그래서 감염 환자한테 사용한 뭐 주사바늘 아니면은 책, 뭐 아니면은 감염 환자의 어떤 손상된 피부나 상처, 점막, 그 다음에 엄마가 HIV에 감염돼 있어도 출산할 때 태아가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수직 감염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윗세대에서 아래로 수직 감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단어들하고 이제 암 관련된 바이러스 조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원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은 병원균들도요, 역시 그 면역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항원변이라는 거를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항원 자체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수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을 한 1000개 정도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무작위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면역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독감 바이러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헤마글루틴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라미니데이즈 이런 애들을 변이를 시켜가지고 대유행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면역 회피 기작도 항원 변이를 통해서 나타난다. 요게 이제 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잠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뭐 몇 개 좀 배웠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주 내에서 자기가 이제 불활성화된 상태로 단백질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정지해가지고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NA가 핵 내부나 아니면은 뭐 숙주 이제 핵이 있으면 핵 안에 DNA 안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숙주 유전체에 뭐 따로 끼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핵이 있으면은 DNA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살짝 존재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얘들이 숙주가 살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은 뭐 질환이나 스트레스, 아니면은 오히려 바이러스가 전파하기 더 좋아진 상황이 오게 되면은 단백질 합성을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입자가 외부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숙주들을 옆에 있던 세포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잠복이고요. 그래서 잠복 유형은 두 개입니다. DNA 안에 끼어 사는 거, 그 다음에 핵 내에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 정도만 뭐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SV, 즉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적어놨네요. 자, 얘들 단순 포진 바이러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일단 제가 캠벨이 나오는 것만 여기 조금 넣었습니다. 나중에 더 배울 거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다예요. 자, 얘들은 이제 1형, 2형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고, 이게 유명한 거죠. 그래서 1형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술에 이제 물집 생기는 거, 걔들이 1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형 같은 경우에 성관계로 전파가 돼가지고 이런데 생식기 같은데 포진을 만들고, 얘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직 감염 때문이죠. 자,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대부분 다 수두 걸렸죠. 그래서 수두에 이제 바이러스가 VGV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다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대상포진으로 나오기도 하죠. 사실상 수두 이코르 대상포진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공통적으로 다 잠복 부위가 척추의 신경뉴런 속에서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EBV 바이러스, 얘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 비세포에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림프암이나 아니면은 단핵구증 이런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핵구나 림프구 이런데 이제 들어가 있다가 보통 비정상적인 태아 발달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즉 얘들도 수직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이런 게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수직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따로따로 알려드리지만은 그때 조금씩 외워두세요. 요거 말고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 HIV도 수직 감염을 일으킨다 말했죠. 그래서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아 발달이니까 이 태반을 통해 가지고 CMV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보통 성인이나 소아에서는 무증상인 경우가 있긴 해요. 다만 아기들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소두증, 머리가 작아지는 증상, 아니면은 뭐 뇌나 신경계, NS계,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발달, 그 다음에 뭐 시력이나 청력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HV8, 즉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 8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카포시 6종이라는 거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뭐냐면은 혈관벽 세포에 이제 발생하는 암을 카포시 6종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암이죠. 암. 바이러스가 지금 암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자, 얘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카포시 6종 방금 본 거 HHV8 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에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 즉 HBV, 그 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 HCV 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이거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호치킨 림프종이나 아니면 뭐 인두암 같은 거를 일으키는 애들은 자,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림프암 일으킨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성인 T세포 백혈병을 일으키는 HTLV1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가끔 그 HIV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시던데 HIV랑 다릅니다. 자, 얘들도 레트로 바이러스긴 해요. 레트로 바이러스인데 이거 풀네임이 휴먼 T셀 림포트로픽 바이러스 타입 1입니다. 그래서 HTLV1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HIV랑은 달라요. HIV는 면역 결핍을 일으키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종양을 일으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면역학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